한세윤은 그렇게 생각했다. 신방 안은 어두웠다. 촛불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빗소리만 들었다. 바깥에는 장맛비가 며칠째 그칠 줄 몰랐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기를 이루어 마당을 적시고 봉당 아래 웅덩이는 밤새 불어나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고을 중 하나를 소나기에 진 한씨 가문의 50년 된 기와집이 오늘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적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는 12살 때부터 아비의 뒤를 따라 장터를 돌며 장사를 배웠다. 눈썰미가 좋고 셈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남달랐다. 가문의 어른들은 말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집안을 더 크게 일으키리라고. 한씨 가문은 비단 장사에서 시작해 소금 도매, 약재 거래, 전당포까지 손을 뻗쳤다. 경상도 일대의 오일장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상단 행수들은 모두 세윤의 눈빛 하나에 움직였다. 그는 가문의 장남이었고 당연히 종가의 어른이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석 달 전 모든 것이 끝났다. 낙마였다고 했다. 길이 미끄러웠고 말이 발을 헛디뎠고 그가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태의원에서 내려온 의원은 혀를 차며 말했다. 척추의 신경이 끊어져 두 다리를 다시는 쓰지 못할 것이라고. 그날 이후 가문의 흐름이 바뀌었다. 어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라졌다. 본체에서 쫓겨나다시피 외곽 별채로 옮겨진 세윤에게 찾아오는 이는 점점 줄었다. 이복 동생 한상목이 가문의 모든 살림과 거래를 맡기 시작했다. 세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여기며. 그리고 오늘 혼례가 있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이것을 세윤을 향한 마지막 자비라 불렀다. 하지만 세윤은 알았다.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 매장이라는 것을. 아무 배경도 없는 시골 여자를 아내로 붙여줌으로써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어두는 것이었다. 상목은 혼례 전날 세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었다. 잘됐다. 이제 편히 쉬거라. 그 손의 무게가 관 뚜껑을 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윤은 손에 쥔 술잔을 내려놓지도 들이켜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다리는 이불 밖으로 나온 채 마루 위에 놓여 있었다. 창백하고 야윈 다리였다. 석 달 동안 쓰지 못해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앙상한 뼈에 윤곽만 남아 있었다. 세윤은 그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말을 달리고 장터를 누비던 다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삐걱. 문이 열렸다. 세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나가거라. 이미 말했을 것이다. 오늘 밤 이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 했다. 목소리에는 서리빛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젖은 옷자락이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여자였다. 오늘 그의 아내가 된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는 혼례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낡고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분한 점 없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세윤을 향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구석에 자신의 짐 보따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세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소문대로였다. 경상도 산골에서 약초나 캐던 천안 출신의 여자.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재주도 없다는. 상목이 일부러 고른 것임이 분명했다. 세윤을 모욕하기에 그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었을 것이다. 세윤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번졌다. 돈이 필요해서 팔려온 것이냐? 여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마치 이 공간을 파악하는 것처럼. 세유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나가라. 네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겹다. 여자는 그제야 세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가 기이했다. 겉모습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다. 날카롭고 깊었다. 세윤은 그 눈빛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했다. 이 여자는 겁을 먹지 않는다. 여자는 말없이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철컥 소리가 나도록 안에서 빗장을 걸었다. 세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금 무슨 짓이냐, 감히. 그가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두 다리는 석 달 전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자는 돌아서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수수한 촌 안악의 것이 아닌 훨씬 단단하고 냉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세윤에게 다가왔다. 발걸음이 소리 없이 가벼웠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세윤은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자리 아래 숨겨둔 단도로 손을 뻗으려 했다. 그러나 여자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녀가 세윤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겉보기에는 가냘픈 손이었지만 악력은 쇠고랑처럼 단단했다. 난동 부리지 마십시오. 다친 곳이 더 상할 뿐입니다. 정체가 무엇이냐? 세윤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자는 그의 손목을 팔걸이 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주저없이 세윤의 이불을 걷어내고 마비된 다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세윤이 상체를 비틀며 저항했다. 그러나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바지 끝단을 걷어올렸다. 앙상한 다리가 드러났다. 세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이런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여자의 눈빛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고장난 기계를 진단하는 장인의 눈빛이었다. 예리하고 분석적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세윤의 무릎과 발목 주변의 혈자리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보았다. 세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릎 안쪽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했을 때 미세한 전율 같은 것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오래 잠들었던 신경이 잠결에 낸 신음 같았다. 세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경락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군요. 여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이 깊이 스며들어 신경을 묶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세윤은 귀를 의심했다. 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이 아니라는 것이냐? 의원들은 분명히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마비가 왔다고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나는 낙마로 인해. 낙마는 핑계였겠죠.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일어서며 보따리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주머니를 펼쳤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수십 개의 은침들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짧은 침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세윤은 침을 보자마자 몸을 뒤로 젖혔다. 자객인가? 상묵이 결국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인가? 긴장 푸십시오.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피식 웃었다. 가장 긴 장침 하나를 손끝으로 집어들었다. 가늘고 긴 은침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갔다. 죽일 생각이었으면 나리께서 손목을 잡으려 하셨을 때 이미 목을 긋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다. 세윤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시간을 벌며 물었다.
나는 지금 버려진 패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자는 대답 대신 침상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리의 썩어가는 두 다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침상으로 올라가십시오. 세윤은 거부했다. 내가 왜 네 말을. 그 순간 여자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순식간에 세윤의 저고리 깃과 허리춤을 잡고 그를 들어올렸다.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세윤은 반항할 틈도 없이 침상 위로 내려졌다. 이 여자가. 세윤이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가슴을 한 손으로 눌러 제압하고 있었다. 그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힘이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했다. 세윤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나리의 기혈이 막혀서 다리로 가는 기운이 끊겼습니다.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세윤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다. 명치와 복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혈자리를 찾았다. 오늘 밤 안에 뚫지 않으면 영영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의원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인의 눈빛도 함께 있었다. 세윤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소리쳤다. 내 신경은 이미 죽었어. 태 의원에서도 포기했는데 네가 무슨.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태 의원이 못 고친다 하여 불치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것을 봉독혈이라 부릅니다. 무색무취하고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녀는 침통에서 10여 개의 침을 한꺼번에 꺼내들었다. 그리고 세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플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비명을 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잘못 찔리면 나르께서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윤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는 기이한 확신을 보았다. 자신을 조롱하던 장로들, 동정하던 의원들,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생명력과 의지가 그곳에 있었다. 세윤은 마지막으로 이성을 붙잡고 말했다. 해봐라. 만약 실패하면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허세이자 동의였다. 여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래야 살아나시죠. 그런 도끼가 있어야. 그녀는 세윤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 죽어있는 혈자리 위로 침끝을 겨누었다. 바깥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별채를 뒤흔들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내공을 손끝으로 집중시켰다. 침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준비되셨습니까? 세윤은 대답 대신 침상 시트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불타는 고통이 하반신을 덮쳐왔다. 여자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침을 꽂아 넣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긴 침이 근육을 뚫고 깊숙이 들어갔다. 세윤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자는 번개 같은 속도로 두 번째, 세 번째 침을 연달아 꽂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결과는 잔혹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세윤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았다. 감각이 없던 다리에서 고통이 느껴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여자 역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집중했다. 마지막 침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가장 굵고 긴 침을 세윤의 척추 끝, 꼬리뼈 부근에 조준했다. 생명력의 원천이자 마비의 근원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는 단숨에 침을 밀어넣었다. 동시에 손바닥으로 침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세윤이 결국 비명을 질렀다. 그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여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한 손으로 세윤의 어깨를 짓누르며 꽂힌 침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폭풍우 소리에 묻혀 세윤의 비명은 별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 세윤의 몸이 축 늘어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여자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들을 하나씩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침을 뽑아낸 자리에서 검붉은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다. 그리고 그때 세윤은 느꼈다.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찌릿거렸다. 오래된 감각이, 오래된 기억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주무십시오. 여자가 침통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는 지친 듯 침상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늘 밤은 열이 많이 날 것입니다. 몸이 도끼를 밀어내느라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세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가 처음으로 그녀를 평범한 젊은 여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세윤은 마른 목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여자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그를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그의 귀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가만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 날이 깨서 다시 발가락을 움직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거세게 이어졌다. 방 안은 양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세윤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침상 시트를 쥔 손이 조금씩 힘을 풀어가고 있었다. 처음으로. 3달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은 세윤에게 지옥이자 동시에 연옥이었다. 시술이 끝난 후에도 고통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다리 아래쪽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는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불태우는 듯했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혈관 속을 기어다니며 막혀있던 길을 강제로 뚫어내는 듯한 감각이었다. 세윤은 식은땀으로 침상 시트를 흥건하게 적시며 신음했다. 여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수시로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고 때로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맥을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손길에는 기묘한 정성이 배어 있었다. 세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낮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버티십시오. 죽어있던 신경이 다시 숨을 쉬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세윤은 그 목소리를 동아줄처럼 붙잡았다. 깊은 밤 열이 가장 높았을 때였다. 세윤은 의식이 반쯤 빠져나간 상태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어머니, 춥습니다. 그는 한참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다. 여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멈추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눈앞에 이 사람을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세윤의 차가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잠깐이었다. 한 호흡보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거두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방 안의 기름 등잔만이 그 순간을 목격했다. 여자는 다시 물수건을 적시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했다.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여다보곤 했다. 세윤의 시선이 흐릿한 채로 그쪽을 향했다. 작은 반쪽짜리 옥패였다. 둥근 원형이었던 것이 반으로 쪼개진 듯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이 세윤의 기억에 박혔다. 창밖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잦아들고 문창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세윤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불타오르던 열기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대신 하반신 전체에 묵직하고 뻐근한 감각이 남았다. 그것은 지난 석 달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존재의 무게감이었다. 세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발치 쪽을 바라보았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자신의 맨발이 보였다. 언제나 창백하고 차가웠던 발에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뇌에서 발끝으로 명령을 내렸다. 움직여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세윤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다. 그 미세한 틈으로 의지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꿈틀거렸다. 세윤의 눈이 커졌다. 환각이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다. 해내셨군요. 어느새 깨어난 여자가 침상 옆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으로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윤의 발을 따뜻한 천으로 감싸주었다. 신경이 완전히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신호가 통하기 시작한 것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세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태의원에서는 끊어진 신경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했는데. 여자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리의 신경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독에 의해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해독과 기혈의 소통이었을 뿐 나머지는 나리의 생명력이 해낸 것입니다. 세윤은 그 말을 오래 듣고 있었다. 나머지는 나리의 생명력이 해낸 것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그동안 들어온 말들과 달랐다. 가여워하는 말도 동정하는 말도 포기를 권하는 말도 아니었다. 네가 해낸 것이라는 말이었다. 세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낮게 물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옥패는 그녀가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것이었다. 저는 잃어버린 가문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 그렇게 되는 목소리였다. 우리 집안은 청랑 가문이라 합니다. 대대로 의술과 무예를 함께 전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저는 그 배우를 쫓고 있습니다. 세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배우가 한씨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습격자들이 남긴 흔적 가운데 한씨 가문의 옛 표식이 새겨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혼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윤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가 막힌 인연이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과 그녀의 가문을 멸한한 배우가 같은 뿌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좋다. 세윤이 말했다. 거래를 하자. 너는 내 다리를 완전히 고쳐라. 그리고 내 신변을 지켜라. 대신 나는 한씨 가문의 안쪽 정보망을 이용해 네가 찾는 그 옥패와 배우를 함께 찾아주겠다.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조건을 덧붙였다. 당분간 나리의 치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목 나리께는요. 세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 내가 회복되면 그놈들을 압박할 수 있을 텐데.
여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날이 깨서 걷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더 이상 꾸밀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해야를 들겠지요. 아직 날이 깨서는 싸울 몸 상태가 아닙니다. 세윤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여전히 페인인 것처럼 지내겠다. 너는 멍청하고 순박한 시골 안악 역할을 계속해라. 세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낫지. 여자는 대꾸하지 않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의 눈빛이 세윤을 정면으로 향했다. 치료 중에 나리의 몸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세윤은 그 말에 순간 멈추었다. 그것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대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나누는 사람의 말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도련님, 아침 진지를 가져왔습니다. 복례 할멈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눈빛을 교환했다. 여자는 재빨리 세윤의 다리를 이불로 덮고 헝클어진 머리를 더욱 흐트러뜨리며 겁먹은 얼굴을 만들었다. 세윤 역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자리에 기댔다. 문이 열리고 복례 할멈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조롱 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밤새 별일 없으셨는지요? 세윤은 식반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꺼져라. 이따위 여자를 방에 들여놓고 잠이 올 것 같으냐. 복례 할멈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여자를 흘겨보며 말했다. 아씨도 눈치가 있으면 도련님 비위를 맞추고요. 그녀는 여자를 축 맞추세요. 시골에서 왔다고 예의까지 없는 건 아니시겠지요? 여자는 어깨를 움츠리며 겁먹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 몰라서요. 복례 할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여자는 굽히고 있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세윤의 얼굴에서도 분노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연기 솜씨가 제법이군. 세윤이 낮게 중얼거렸다. 여자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살자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다. 세윤은 그 말의 무게를 짐작하며 입을 다물었다. 살자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만 했던 사람의 말이었다. 그는 불현듯 그녀의 등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아직은. 오돌쇠가 창문 아래로 밀서 한 장을 밀어넣은 것은 그날 오후였다. 세윤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하인으로 상목의 미움을 받아 먼 지방 창고지기로 쫓겨나 있던 자였다. 서신을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상목이 오늘 밤 별채로 사람을 보낸다. 단순한 감시가 아닌 것 같다. 세윤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오늘 밤 손님이 올 것이다. 환영받지 못할 손님들이. 여자는 뜸도구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세윤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겠군요. 날이 깨서는 그냥 누워 계십시오. 집 안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자는 짐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방 구석구석 창문 틈서과 문지방 아래에 보이지 않게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윤이 물었다. 여자는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산에서 쐐기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해충을 쫓을 때 쓰는 특효약이죠? 그녀는 빙긋 웃었다. 사람 해충에게도 꽤 잘 듣습니다. 그 미소는 순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살기였다.
세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다. 밤이 내리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횃불을 들고 별채 마당에 들이닥쳤다. 선도에는 상목의 신복 최만득이 서 있었다. 그는 번들거리는 가죽 신발로 진흙바닥을 지식이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라! 다 안다!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최만득이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의 새아씨 아니십니까? 그가 비꼬는 말투로 여자를 훑어보았다. 뒤따라 들어온 사내들이 진흙 묻은 신을 신은 채 방 안을 활보했다. 여자는 바닥에 넘어지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최만득의 무릎 뒤쪽과 손목 안쪽의 혈자리를 찰나의 순간에 교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최만득은 귀찮은 안악이 매달린다고만 생각했다. 잠시 후 최만득이 목을 긁기 시작했다. 아, 왜 이렇게 가렵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목덜미를 긁었지만 가려움증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형님, 저도 좀 이상합니다. 옆에 있던 부하도 팔뚝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여자가 뿌려둔 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은 것이었다. 으악! 이게 뭐야! 최만득은 얼굴까지 붉게 달아오른 채 마루를 구르기 시작했다. 다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옷을 뜯어내듯 벗으며 비명을 질렀다. 독충이다! 이 집에 독충이 있다! 여자는 짐짓 놀란 척 소리쳤다. 어머, 전염병인가 봐요. 이 산속에는 사람 살을 파먹는 귀신벌레가 산다고 했거든요.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철수다! 당장 나가! 최만득이 퉁퉁 부은 얼굴로 소리쳤다. 그의 다리는 이미 혈자리를 건드린 탓에 제대로 걷지 못했다. 부하들이 서로 엉키고 넘어지며 도망치듯 별채를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곧 멀어졌다. 열차에는 빗소리와 정적만이 남았다. 세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냈다. 여자는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겁쟁이 시골 안악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차가운 경멸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그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냐? 세윤이 물었다. 여자는 소매를 털며 대답했다. 쐐기풀과 온나무 진액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사흘 밤낮은 가려워서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빗자루를 가져와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흙과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세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무력이나 칼이 아닌 지식과 기술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 그것은 세윤이 장사판에서 구사하던 전략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채가 그놈 다리를 절던데 그것도 네 짓이냐? 세윤이 물었다. 위중혈을 쳤습니다. 독기운이 돌면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세윤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모욕한 대가치고는 싸게 먹힌 것이죠. 세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 여자는 빗자루를 세워두며 대꾸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짧은 말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세윤은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뒤처리를 마치고 여자가 등잔 앞에 앉아 짐을 정리하는 동안 상목의 부하 하나가 아까 집안을 뒤지다 집어간 것이 있었다. 여자의 짐 속에 있던 낡은 천조각이었다. 거기에 청란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상목의 손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그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사흘이 더 흘렀다. 세유는 날마다 치료를 받았다. 발가락의 감각이 발목으로, 발목에서 무릎 아래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여자는 매일 아침 침 시술을 하고 오후에는 뜸을 뜨고 저녁에는 탕약을 다려 먹였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세유는 한 번도 그만두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살아야 했다. 두 발로 다시 서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윤이 이상한 기색을 보였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했다. 여자가 즉시 맥을 짚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독입니다. 몸 안에 남은 잔여독이 아니라 새로운 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윤은 충격을 받았다.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먹는 것이라고는 여자의 탕약과 복리할멈이 가져오는 주석 식사뿐인데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다. 복리할멈. 여자는 말없이 방 안을 살폈다. 식반도 탕약도 은침에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방 한쪽에 놓인 향로에 멈추었다. 복리할멈이 매일 아침 향을 갈아 넣었던 그 향로였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고 은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잠시 후 침을 꺼내자 은빛이던 침끝이 검푸르게 변 있었다. 여자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향 연기에 섞어 넣은 것입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지만 숨을 쉴 때마다 폐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드는 독입니다. 이것이 매일 밤 나리의 신경을 다시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유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복리할멈,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주던 사람이었는데 세윤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가 떠졌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할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손이 거칠어서 잡으면 따끔따끔하다고 울었더니 잡아주지 않은 척 그냥 곁에 서주었던 사람이었다. 아비가 혼날 때마다 몰래 부엌에서 식혜를 가져다 주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여자는 세윤의 어깨를 감싸 주며 말했다. 감상은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증거를 잡고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복리할멈이 향을 갈러 방에 들어왔다. 세윤은 침상에 누워 자는 척을 했고 여자는 장롱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할멈은 잠든 세윤을 힐끔 쳐다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향로 쪽으로 다가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향에 몇 방울 떨어뜨리려는 순간이었다. 여자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할멈의 손목을 낚아챘다.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약병을 떨어뜨렸다. 세윤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할멈.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복리할멈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련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세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할멈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슬픔보다 분노가 앞섰다. 할멈, 내 걸음마를 잡아준 손으로.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문장이 거기서 끊겼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방 안의 모두가 알았다. 복리할멈은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오열했다. 그 밤 복리할멈은 상목날이께 이중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 하되 세윤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피를 토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라 전했다. 상목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복리할멈은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기름 등잔 하나가 떨리는 불꽃을 내고 있었다. 할멈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걸음마를 잡아주던 손, 상목이 건네준 독약을 잡았던 손. 손은 하나인데
그 손이 한 일은 너무나 달랐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이 눈물이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오늘 밤 뼛속 도끼를 완전히 씻어내는 대법을 씁니다. 여자는 말했다. 세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날이 깨서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붓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나리도 저도 위험합니다. 세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해라. 나는 준비되어 있다. 여자는 가마솥에 수십 가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검은빛이 감도는 약물이 끓어오르며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세윤의 전신을 그 뜨거운 약물에 적신 천으로 한 겹씩 감았다. 피부부터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세윤의 등 뒤에 앉아 척추를 따라 굵은 침들을 꽂으며 기운을 불어넣었다. 손바닥이 세윤의 등에 닿았고 뜨거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운을 단전으로 모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극에 달했다. 세윤은 이를 악물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올 만큼 이를 악물었다. 온몸에서 검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나와 천을 물들였다. 그것은 3년간 그를 잠식하고 있던 독의 찌꺼기들이었다. 여자 역시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기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여자의 외침과 함께 세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버텼다. 척추 끝에서부터 뇌까지 번개 같은 전율이 관통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세윤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방 안에는 여자 혼자 남았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채 세윤의 옆에 앉아 있었다. 호흡을 확인하고 맥을 짚고 이마에 열을 식히는 천을 갈았다. 밤은 깊어갔다. 등잔의 기름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홀로 그 어둠 속에서 세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얼굴은 낮에 보이던 날카롭고 냉소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고통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냥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자존심도 방어도 냉기도 없는 얼굴이었다. 여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살기를 바랐던 것일까? 처음에는 수단이었다. 그를 고치는 것은 그녀가 배우를 추적하기 위해 한시 가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었다. 그를 살리는 것은 계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밤을 지새우며 그의 숨소리를 새고 있는 이 행동은 계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세윤의 이마를 닦았다. 아무도 모른다. 이 생각은 이 방 안 어둠 속에 이 등잔 불꽃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계속 일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세윤이 눈을 떴다.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며 몸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습관적으로 다리를 손으로 옮기려다 멈칫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세윤이 깨어난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일어나셨군요. 세윤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리의 의지로.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세윤은 침상 밖으로 다리를 내렸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무릎에 힘을 주었다.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떨리는 다리가 바닥을 지탱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몸이 위로 솟아올랐다. 마침내 세윤은 완전히 일어섰다. 3년 만이었다. 세상이 그의 눈높이로 펼쳐졌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청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그도 몰랐다. 그냥 나왔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축했다. 축하드립니다, 한세윤 아리. 이제 나리께서는 다시 맹수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감격에 젖어 있었다. 세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고 강인한 여자가 자신을 구원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녀가 찾는 것을 반드시 찾아주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며칠 뒤 세윤과 청아는 처음으로 별채 밖을 나섰다. 가마에 앉은 세윤의 곁에 청아가 걸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멈추어 쳐다보았다. 고을에서 가장 큰 오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좌판들이 늘어서고 약재 행상들이 소리를 지르고 안악들이 흥정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의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다른 소리도 있었다. 저게 한시집 버려진 장남이래.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러게 폐인이라더니 어디를 나온다고?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뭐야? 천안 출신이라더니 꼴도 저래. 말들은 흘러다녔다. 장터의 바람처럼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게. 청아는 그 말들을 들었다. 세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옆에서 걷던 그녀의 발걸음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 걸음, 딱 한 걸음 분량의 침묵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을 펴고 걸었다. 세윤은 그 순간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배석두의 저택은 고을 끝자락 높은 담벼락 안에 있었다. 그는 이 지역 사채시장을 지락펴락하는 거물이었다. 상목의 가장 큰 자금줄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하는 두통 증세로 알아누워 있었다. 세윤과 청아가 대문 앞에 섰을 때 건장한 경호꾼들이 앞을 막았다. 행수님은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 세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행수님을 살리러 왔다. 한시 가문의 장남이 직접 왔다는 것을 전하라. 안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다 꺼져.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청아는 대문 너머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열에 사기가 가득 찼군요. 저대로 두면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경호꾼들의 태도가 흔들렸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당 안에는 수십 개의 침을 이미 꽂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대석두는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니놈들이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게냐? 청아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하병이 극에 달해 풍이 왔군요. 게다가 잘못된 처방으로 독한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기가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 건방진 계집이 어디서 감히! 청아는 그들을 냉정하게 일갈했다. 열이 펄펄 끓는 분에게 인삼과 부자를 쓰셨습니까? 불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분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아는 망설임 없이 배석두의 귀 뒤쪽과 손가락 끝 10곳을 사열침으로 찔렀다. 검은 빛에 가까운 피가 솟구쳐 나왔다. 배석두는 신음을 흘렸지만 청아는 멈추지 않고 머리 정수리에 굵은 침을 꽂았다. 시간이 지나자 배석두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검붉던 얼굴색이 돌아왔다. 배석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머리가 맑아졌다. 그는 청아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눈빛이 한 곳에서 멈추었다. 청아의 허리춤에 달려있는 가죽 침통이었다. 자네 침통에 있는 그 문양. 배석두가 낮게 말했다. 청란 가문 표식이군. 청아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배석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아는 자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세유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기억해 두었다. 잔치마당에서 안악들이 청아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상목의 혼약 상대인 민씨댁도 있었다. 어머, 세윤도라님 아내 되시는 분이시라죠? 산골에서 약초나 캐다가 오셨다면서요. 이런 잔치 음식은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흙냄새가 안 나서 어색하시겠어요. 주변 안악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세윤이 나서려 했지만 청아가 그의 팔을 살며시 눌러 제지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민 씨를 바라보았다. 네, 흙냄새는 안 나서 좋군요. 그런데 아씨한테서 좀 역한 냄새가 나서요. 향으로 가려 하신 것 같은데 몸속에서 나는 것은 향으로 못 가립니다. 청아는 민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을 이었다. 눈밑이 검고 안색에 청기가 도는 것을 보니 자궁에 냉기가 가득 차 있군요. 비싼 비단 차려입을 시간에 치료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 씨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이 천한 여자가. 천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남을 깔보는 마음이죠. 청아는 마치 명의가 환자를 진단하듯 냉철하게 말했다. 비웃던 안악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자신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배석두에게 돌아가 세윤은 품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상목이 빼돌린 자금 내역과 배석두의 투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었다. 배석두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득였다. 장부를 낚아채 빠르게 훑어보았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세윤은 담담하게 덧붙였다. 상목나리께서는 행수님을 늙은 호랑이라 비웃더군요. 이빨이 빠져서 속여먹기 쉽다고요. 배석두는 찻잔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당장 상목 그놈의 자금줄을 끊어라. 내 지분 전량을 한세윤 나리에게 위임하겠다. 그날 오후 한씨 가문은 발칵 뒤집혔다. 상목의 사랑채에서 그는 창백한 얼굴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한세윤, 그 폐인이 걸어다닌다고? 그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천조각 하나를 꺼내들었다. 청란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천조각이었다. 부하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상목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한씨 가문의 50년 대제는 본체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화롯불이 마당 곳곳에서 타오르고 인근 고을의 향반들과 상단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재래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갓과 도포를 차려입은 사람들은 가식적인 덕담을 주고받았다. 체면과 권세와 탐욕이 뒤섞인 화려한 전장이었다. 세윤과 청아가 도착하기 전 두 사람은 별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다. 청아는 세윤의 도포깃을 바로잡았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녀 자신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손이 멈추었다. 세윤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 거리에 있었다. 청아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가시죠. 세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따라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귓불이 옅게 붉어져 있었다. 앞마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가마에 앉은 세윤이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정한 도포를 입고 차가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가마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과 위압감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청아는 세윤의 옆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아우야.
인파를 해치고 한 쌍목이 다가왔다. 화려한 비단 돋보를 입고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세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몸도 성취하는데 이런 자리까지 오다니 형의 효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세윤은 상목의 손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시했다. 초대장을 보내신 것은 형님이십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배웅해 주신다기에 두 발로 걸어나가기 전에 인사나 하러 왔습니다. 상목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두 발로 걸어나간다는 말이 묘하게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곧 코웃음을 쳤다. 신경이 죽은 자의 허세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상목은 세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밤 얌전히 있다가 가거라. 괜히 객기 부리다가 내 곁에 있는 그 아나까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세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두고 봅시다. 누가 과거가 되고 누가 미래가 될지. 재래가 무르익고 제주가 오가는 시각이었다. 상목이 향반들 앞에 서서 선언하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한시 가문의 50년 대제를 맞이하여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오돌쇠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윤은 가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 그는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장내가 일순 조용해졌다. 폐인이 걷는다. 3년을 앉아만 있던 자가 조상의 신이 앞에 두 발로 섰다. 상목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세윤은 상목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그는 좌중을 향해 품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냈다. 오돌쇠가 여러 달에 걸쳐 모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차명재산, 유령상단, 가문 횡령, 무고한 상인들을 협박해 빼앗은 재물들. 숫자들이 읽힐 때마다 장내에 낮은 술렁임이 번졌다. 세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목나리께서 말씀하시는 미래가 이런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미래를 거부하겠습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세윤은 청아를 보았다. 딱 한 번. 거기서 끝이었다. 그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상목의 목소리가 쩔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발로 선 장남, 그리고 그 손에 쥔 증거. 사람들은 느꼈다. 새가 기울었다는 것을. 세윤은 말을 마치고 걸어나갔다. 가마를 버리고 두 발로.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그가 나가는 길을 터주었다. 청아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세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마당 밖으로 걸어 나오자 청아가 피식 웃었다. 아주 통쾌했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 보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청아가 정색하며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상목나리는 자존심에 큰 상처로 입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이겠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오돌쇠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나리, 골목바닥에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쪽으로 사람이 실려간 것을 본 자가 있다 합니다. 세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청아가 없었다. 밀선은 짧았다. 한 시진 안에 혼자 오너라. 관아에 알리거나 사람을 데려오면 그 안악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보내주겠다. 장소는 성밖 패창고다. 세윤은 서신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주먹으로 기둥을 내리쳤다. 피가 흘렀다. 그는 오돌쇠를 보며 명령했다. 포졸에게 몰래 알려두어라. 한 시즌 뒤에 성밖 패창고로 오도록. 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가 혼자 가는 것을 알았다면 청아는 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세윤은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이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았다. 그러나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공간이 이상하게도 이미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성박 폐창고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녹슨 자물쇠와 무너진 담벼락, 바닥에는 오래된 소금 냄새가 진동했다. 청아는 창고 한가운데 기둥에 묶여 있었다. 손목과 발목을 거친 밧줄로 결박당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 입가에는 터진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상목이 쇠몽이를 바닥에 끌며 다가오고 있었다. 끽! 쇠가 돌바닥을 긁는 소름 돋는 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상목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세윤이 들어오기 전 청아 앞에 멈추어 섰다. 내 가문을 없앤 것을 후회한 적 없다. 상목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네가 이 꼴이 된 것은 안타깝구나. 청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연민이 없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의 말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군요. 상목은 미소를 지었다. 인정하는 미소였다. 청랑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 이 혼례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오히려 기뻤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청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눈 아래가 검고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말했다. 독한 약을 오래 써서 간이 굳어가고 있군요. 세윤나리를 억세도 당신은 얼마 못 가 고통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상목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청아는 바닥에 처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격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엄지손가락 관절에 힘을 주었다. 뚝!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덕분에 느슨해진 밧줄 틈으로 손을 뺄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도자기 조각이 쥐어졌다. 그때 창고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세윤이었다. 상목은 청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며 비수를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왔구나. 저기 있는 쇠몽이 들어라. 네 무릎을 부셔라. 3년 전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세윤은 멈추어 섰다. 청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라는 신호였다. 세윤은 천천히 쇠몽이를 집어들었다. 상목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 찰나였다. 청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도자기 조각이 상목의 허벅지를 찔렀다. 상목이 비명을 지르며 비수를 놓쳤다. 동시에 세윤이 들고 있던 쇠몽이를 내던졌다. 무릎이 아닌 상목을 향해. 퍽 소리와 함께 상목이 뒤로 나뒹굴었다. 세윤은 질풍처럼 달려들었다. 3년간 앉아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던 것들이 몸으로 터져나왔다. 상목의 얼굴에 주먹이 꽂혔다. 쾅! 또 한 번. 쾅! 억눌려왔던 세월의 분노가 폭발했다. 혼전이 이어지던 중이었다. 쓰러져 있던 상목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비수를 집어들었다. 죽어라. 다 죽어버려. 그가 쉰 목소리로 절규하며 비수를 세윤에게 겨누었다. 세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청아를 밀쳐내며 몸을 날렸다. 비수는 세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나무 기둥에 박혔다. 세윤은 고통을 참으며 바닥을 굴러 상목에게 접근했다. 상목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끝이다, 형. 세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먹을 들어 상목의 얼굴을 가격하려다 멈추었다. 상목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주먹은 날아오지 않았다.
세유는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멱살을 잡은 손에서 힘을 풀었다. 상목은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네 얼굴을 치는 것조차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군. 네 죄값은 관아에서 치르도록 해라. 그때 상목이 바닥에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청랑 가문의 의서 비결은 네 아비도 원했다. 세윤아, 창고안이 순간 멈추었다. 세윤은 돌아서던 발을 멈추었다. 청아도 멈추었다. 두 사람 각자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각자 그 말의 무게를 감지했다. 세윤은 청아를 보지 않았다. 청아도 세윤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둘 다 느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오돌쇠가 알려둔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다. 손들어라!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라! 수하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상목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다. 끌려가면서도 세윤을 향해 악을 썼다. 그러나 세윤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돌쇠가 달려들어와 세윤과 청아를 찾았다. 세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청아를 부축하고 있었다. 청아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세윤을 보며 웃었다. 이긴 것이지요? 세윤은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완벽하게 이겼다. 세윤은 청아 앞에 등을 내밀었다. 엎혀라. 청아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날이 어깨에 상처가... 잔말 말고. 세윤이 고집스럽게 자세를 낮추었다. 청아는 피식 웃으며 그의 등에 천천히 올라탔다. 세윤의 등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창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아까 나를 구하려 하셨을 때 진짜 멋있으셨습니다. 청아가 세윤의 귀가에 속삭였다. 세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깨에 짊어진 힘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나야말로 네가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것이야. 진심이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알았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러나 그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창고 안에서 상목이 던진 말 하나가. 세윤의 아비도 원했다는 그 말이. 세윤의 어깨에 짊어진 청아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세윤도 알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밤에 그것을 꺼내기에는 아직 두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상목이 포박되고 장부가 펼쳐지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다. 차명재산, 가문 횡령, 청랑가문 멸문에 얽힌 배후까지 낱낱이 드러났다. 상목과 결탁했던 집안 어른들이 하나씩 자리를 잃었다. 배석두는 분연히 일어나 상목의 재산을 묶었다. 상반들은 장남 세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임시 종회가 소집되었다. 세윤은 가문의 종가 어른 자리에 섰다. 이번에는 두 발로. 그러나 세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상목이 던진 말 하나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청랑 가문의 의서 비결은 네 아비도 원했다.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는 청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윤은 홀로 관아 옥사를 찾아갔다. 나무 격자 너머 상목은 초라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수복을 입은 병든 사내만이 앉아 있었다. 약 금단으로 손이 심하게 떨렸다. 왔구나.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조롱하러 왔느냐? 상목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세윤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조롱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형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씁쓸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아버지가 청랑 가문 일에 얼마나 관여했습니까? 상목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관여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네 아비는 청랑 가문의 의서 비결을 탐낸 자들과 오랜 거래 관계였다. 습격이 있던 날 그 자들이 아비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아비는 거절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다. 거래를 잃기 싫었으니까. 그것이 전부다. 세유는 눈을 감았다. 거절했지만 막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온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형님을 무너뜨린 것은 저도 청아도 아닙니다. 세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윤은 돌아섰다. 상목이 격자를 두드렸다. 세윤아, 나 좀 꺼내줘. 세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세윤은 마음속에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짐 하나를 짊어졌다. 그날 저녁 세윤은 청아를 불렀다. 오돌쇠의 집 작은 방에서였다. 세윤은 청아의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청아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옥패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상목의 깊숙한 곳에 있었다. 세윤이 말했다. 10년 전 내 가문을 친 자들이 상목에게 바친 것이다. 그들은 그 옥패에 새겨진 의서 비결을 탐냈던 것이고. 청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늘 품고 다니던 반쪽을 꺼냈다. 두 조각을 맞추었다. 딸깍. 두 개의 옥패가 하나의 완전한 원형을 이루었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눌려있던 한이 풀리는 소리였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반쪽을 품고 다녔다. 나머지 반쪽이 있으면 가문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믿으며 달려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두 조각이 맞추어지고 나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세윤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청아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상목나리가 한 말, 아버님에 대해서. 세윤은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거래를 지키기 위해. 그는 청아를 바라보았다. 내 가족의 목숨보다 가문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 그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청아 씨, 미안합니다. 처음이었다. 세윤이 그녀에게 경어를 쓴 것이. 청아 씨. 청아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등잔 하나가 흔들리는 불꽃을 내고 있었다.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청아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잊는다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나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나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세윤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청아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방 한켠에는 작은 보자기가 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위패 2개가 있었다. 아비와 오라비의 것이었다. 청아는 그것들을 꺼내 작은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완전해진 옥패를 그 앞에 두었다.
향을 피웠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청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향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붙들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러떴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들을 향한 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도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것들이 10년 동안 그녀의 등에 얹혀 있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향 연기가 끝까지 올라가다 사라졌다. 청아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봄이 왔다. 세유는 가문의 창고 한 켠을 열어 청랑 가문의 의서를 옮겨두고 가난한 이들에게 문을 열었다. 청아는 날마다 그곳에서 환자를 보았다. 돈이 없는 자도 신분이 낮은 자도 먼 고을에서 걸어온 자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이 청랑 가문이 대대로 품어온 뜻이었다. 그녀의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아비가 늘 말하던 것이었다. 고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세윤이 청아를 찾아왔다. 그녀는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세윤은 그녀의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더 내밀었다. 청아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두 사람의 탄생석이 각각 박혀있는 것이었다. 정식으로 혼례로 올리고 싶다. 세윤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청아씨,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나도 당신 곁을 평생 지키겠으니. 청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침을 들고 처음 이 방에 들어오던 밤이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이 사람이 수단이라 생각했다. 이 사람을 통해 가문의 원한을 갚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다. 이 사람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두 발로 서는 것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져서 평생 돌봐드려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반품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세윤도 웃었다. 처음이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웃은 것이. 이유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웃은 것이. 둘은 손을 맞잡고 저녁 하늘 아래 나란히 섰다. 멀리 들판에서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반딧불이가 풀숲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한다. 비 내리는 신방, 어둠 속에서 빛나던 은침들, 버려진 자와 잃어버린 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등을 맞댄 그 순간부터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이 치유인지 사랑인지 그때 우리는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 조선의 예법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섣불리 이름을 붙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첫날 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자. 그러나 그 여자는 가죽 주머니 안에 사람을 살리는 침을 품고 있었고 침보다 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버려진 자와 잃어버린 자 두 사람이 등을 맞대어 세운 것은 가문의 이름도 재물도 아니었다. 죽어가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인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처방이 되는 사랑이었다. 하늘 아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